자, 이번에 이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통령이란 제목의 책을 쓰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육선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내신,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 대통령들을 비교 검토해 보신 분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좀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YS 때 처음 정치 시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은 언제 하셨죠? 국민의 정부 첫 번 정무수석입니다. DJ 초대 정무수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뭐 야당 그렇습니다. 대표 제가 야당 대표 때 예. 두 분 다 뵀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서 본 거는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겠습니다만 네. 나머지 대통령들도 다른 분들보다는 비교적 가까이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촛불 집회 그 와중에 이런 책을 쓰실 생각을 왜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군주민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군주민수? 네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평생 4번째 봤습니다. 이번에 촛불 민심을 볼 때. 4번. 예. 제가 4.19 혁명. 네. 그때도 한번 뒤집었죠. 예, 백성회의에서 뒤집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선배가 총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선배인데 저는 중3 때였습니다. 네. 나는 이승만 박사가 하늘같이 생각되는 국부라고 생각하던 시절인데 너무나 세상이 달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35살 때 5.18 민주화 운동 한 복판에서 치렀습니다. 그렇죠. 감옥 가고 매달리고 고문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치르는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무의로 끝나는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네. 42살 때 60항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니까 그런 때마다 4.19 때는 5.16 혁명이 5.18 민주화운동 뒤에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 군부 정권이 그렇죠. 그리고 60항쟁 이후에는 물론 양김 씨가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노태우 정권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네. 하도 기가 막혀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백성이 뒤집었는데 네네. 결국은 다시 또 독재 정권. 그렇습니다. 군부 정권. 그렇습니다. 이번에 촛불만큼은 그러지 말자. 예. 제도권에서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어떤 일을 갔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서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한 보름 만에 딱 끝내버렸습니다. 보름 만에. 예. 책의 목차를 제가 보니까 대통령의 시작,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삶 마무리,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이렇게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의 시작의 첫 번째가 아주 재밌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특징이 아니라 예.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초등학교에 가서 모든 애들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답변하려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하고자 하는 사람 속에서 나온다. 물론이죠.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평범한 말인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 권력 의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덕목을 갖췄어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남는 건 권력 의지가 승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강한 권력 의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고양이과 동물에서 발톱과 이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반기문에 의해서 보듯이 JP가 상김씨 중에 대통령 못하게 되듯이 그런 모든 걸 감안하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꼭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어요. 지금 경합하고 있는 5 주요 후보 중에는 누가 그런 권력 의지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땐 제일 깡이 있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부족했던 분이 2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한다는 문재인 안철수입니다. 5년 전에는 권력 의지가 약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처음 내가 그분을 뵀을 때는 백명서생이었습니다. 둘 다? 민정수석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예, 근데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문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후보는 눈이 아주 선한 그런 네. 범생이 모범생 같은. 네. 그래서 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인테리 지성에서 뛰어난 그 예. 안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분은 휴머니스트. 예. 그야말로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둘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두 분 다 권력 의지가 없었어요. 깡이 없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재수하고 또 무슨 이제 당 대표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하면서 이제 사나워졌어요. 두 사람 다. 이제는 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가 난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면서생 범생이에서 네네. 이제는 대권 주자가 됐다. 네. 예. 명실상부한 대권 후보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시간에 몇 가지 제목들이 눈에 띄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디까지일까? 또 인사도 결국은 메시지다. 이렇게 연결되는 두 개의 또 소장이 있네요. 네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분이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 네. 그것은 전체 검사가 다 반대할 때가 돼서 나도 그 중에 하나로 반대를 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 강금실이라는 그 장관을 시키는 순간에 검찰 개혁의 반은 끝나는 겁니다. 우선 서열이 파괴되고 강금실이 장관 됐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검찰 개혁에 이미 반은 이루어진 거다. 네. 여성이 네. 또 되고 기수도 예. 파괴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 3개월 검난을 각오하고 라도 할 만하다. 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뒤에 장관 평가가 나왔어요. 네.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잘하는 장관 1등이 강금실 장관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보는 안목의 인사가 무슨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죠. 이 사람을 시키면서 바로 그걸 전달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럼 직접 경험하신 YS로부터 박근혜까지의 5 대통령 중에 인사를 제일 잘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잘했다기보다는 원칙 있게 밀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김대중 정부는 3개의 확고부당한 인사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탕평책의 원칙이라 지역 안배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예. 뭐 호남을 더 많이 챙기라가 아니라 예. 최소한도 영남의 2분의 1을 남겨야 된다. 인구 비율 맞게. 인구 비율 그렇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전혀 그 비율이 맞지 않았어요. 호남 출신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탕평의 원칙, 그다음에 적소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앉으면 사고가 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아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신상 필벌의 원칙. 이제 그런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DJ 정부가 그래도 가장 잘 지켰다? 잘 지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제도화하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 중앙인사위원회도 그때 만들고 그러잖아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네. 그게 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청와대에 7천여 명을 임명하는 그 절차에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사 원칙에 맞추는 것을 제도화하는 시스템화한 것은 참여정부입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맞아요. 인사위원장 그렇죠. 밑에 아침 그 위원되는 사람들이 전부 지역별로도 싹 달랐고요. 청와대 인사수석도 신설했었고. 그렇습니다. 인사수석도 새로 해서 추천과 검증이 서로 견제하게 체크앤 바란스를 유지하게끔 제도화한 측면에서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장 인사를 못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감옥에 계시지만 안 됐지만 그분은 엉망진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가 망사입니다. 첫 번부터 도저히 시켜서는 안 될 사람부터 시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첩에 적혔다는 이유는. 수첩에 왜 적혔냐. 자기가 외롭고 괴로울 때 옆에서 지켜줬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나왔을 때 가장 많이 글을 도와줬다. 윤창중? 뭐 예를 들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 벌써 나는 예고편을 했어요. 앞으로 2-3 또 결단 나겠구나.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바 있는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되니까 검증 절차가 청와대에서 이미 반은 끝나서 와야 되거든요. 도덕성에 관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던 검증위원회를 거치던 인사위원회를 거치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 청와대 자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자료도 있고 검찰, 경찰 모든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도덕성 문제는 거르고 와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정책
검증을 시작하는데 네, 네. 애초에 처음부터 도덕성부터 검증을 시작하니까 그 망에 전부 걸려서 그렇죠. 초창기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인사는 망사가 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챕터에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제목이 공인의 삶과 개인의 삶 사이 대통령의 24시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에도 사적인 삶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예.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과 사를 가령 가르는 가장 그 기준이 무엇일까? 네. 실제로 참여정부에도 약간 그런 분들 계셨고 국민의 정부에도 있었거든요. 너무 없어서 오히려 걱정일 정도로 그게 있으면 더 좋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적인 생활이. 예, 혼자 밥 먹고 네.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떠오르네요. 예, 혼자 어쩔 밥 수가 먹고 혼자 없습니다. 텔레비 보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두 분 다 5분 단위로 시간표를 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신문 언제 보고 그거에서 끝나면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아침은 누구랑 먹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5분 단위로 쫙 짜져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DJ 노무현. 그렇습니다. 네. 딱 넥타이하고 아침에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네.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들도 그 일정에 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어나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 공식 업무 끝나고 사사로이 옛 친구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주 한 잔씩도 하고 그런 대통령은 누가 기억이 나세요? 두 분 다 그런 거는 약간씩 부족했고 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예, 약간씩 부족했어요. 아. 매일 그들과 일부러 접촉을 끊으려고 했었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문재인한테 이어져 가지고 문재인 비서실장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친구도 안 만나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스타일로 했다고 그래요. 네. 그걸로 인해서 사적인 부탁을 받거나 혹시 마음이 흐트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나는 그거보다도 예. 두 분 대통령 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과 만나서 저녁 시간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아닌 딴 데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도 하나요? 그건 비밀인데요. 청와대 내에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네, 청와대 내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정문 외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하고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오셔서 뭐 좋아하시는 약주도 드셨고 뭐 이게 거기는 또 이상하게 노래방 기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공관에 오셔서? 네네. 거기 이제 사사로이 친구분들 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는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 챕터 대통령의 삶 마무리 이 대목에서 참 제목만 봐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화려한 꽃도 영원할 순 없다. 레임덕의 시작. 정말 우린 불행한 현대사입니다. 모든 대통령의 임기 말이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대통령 그렇습니다. 직선제를 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체로 3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대통령께서 자기 일테면 법대로 합시다 라고 나오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네. 여론을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역사와 나는 대화하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선에 가는 독선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돼요? 제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되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아무리 혐오해도 소용이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정보가 전부 대통령 입맛이나 구미에 맞고 평상시에 언행에 맞춰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무슨 건의를 해도 아니요라는 소리만 들으면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아는데 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한 3년 대통령 하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많이 정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가 보기엔 명백히 왜곡됐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봐, 내 생각이 옳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잘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멀리 하게 되고 이제 간언을 하거나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예스맨만 자꾸 생기죠. 이걸 방지할 방법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는 옛날부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왕적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다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화해서 수평적으로 분권하는 길은 총리를 책임 총리제로 하든가 예. 아니면 아예 이원 집정부제로 해가지고 예. 외치는 대통령이 맞대 내치는 맞는다든가.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DJP 연정 그렇죠. 비슷한 그랬죠. 과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권화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서 도단의 지방자치권 행정권, 예. 조직권, 그러니까 예산권 이게 다 줘버리면 수직적으로부터 분권이 되거든요. 결국은 권력 분산.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답이다. 그게 모범답안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의 대통령을 뽑아도 그대로 두면 3년쯤 지나면 또 역시 자기 혼자 그렇게 제일 잘났다고 되기가 하겠습니다. 10중 8구입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대통령의 리더십.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뽑아야 할 대통령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미지가 아닌 자질을 봐야 해. 이건 무슨 뜻이죠? 자식이 있나 남편이 있나 부모는 흉탄에 쓰러지고 이런 걸로 판단해서 네. 그걸 찍으면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탄핵 국면을 보는 겁니다. 진짜 자질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지 덕목을 갖췄는지 또 그 대통령 깜이지 이거에 대해서 머슴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주인한테 있는 거고 그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도덕성, 국민 통합 능력, 국정 운영 능력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적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필수로 갖춰야 할 세 가지다? 세 가지다라기보다 국민 통합 능력과 국가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 통합이 첫째인데 그것은 신뢰관계고 그것은 도덕성에서 오는 겁니다. 도덕성이 없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 통합 능력에 있어서는 신뢰성이고 그거를 맞추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게 도덕성에 있다. 알겠습니다. 도덕성은 돈하고 남녀 관계 스캔들하고 그다음에 말 바꾸기 이게 도덕성의 핵심이에요. 네. 그게 있은 사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러면 국민 통합 능력이 없어지는데 예. 국가 경영 능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 가슴, 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장, 덕장, 용장. 네. 근데 이 지장 대목은 식견, 통찰력, 미래 예측 능력, 균형 감각 이런 게 다 지적인 작업인데 이것이 뛰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가슴은 이제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그것이 거기서 따뜻한 거에서 그렇죠.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깊이가 있고 예. 넓어야 됩니다. 가슴이 넓어야 화해하고 소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 그다음에 가슴, 배. 배부분 용기. 배짱, 용기, 결단력, 사생결단의 의지. 그렇죠. 그리고 담대한 결기. 예. 이런 게 있어야 어우러져야 대통령으로서 일단 기본 덕목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갖췄다고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 깡과 운이 있어야 된다. 시대 정신과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가장 이 배짱이랄까 이게 제일 센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YS 같고 네. 지장으로 보면 DJ 같고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보면 노무현 같고 그렇습니다. 딱 맞췄죠 제가. 딱 맞췄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 종합했을 때 최악의 대통령은 뭐 안 여쭤봐도 이미 답이 나온 것 같고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꼽습니다. 그걸 골고루 다 갖추셨던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안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제 일당이니까요. 예,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대통령의 모든 것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 책을 들고 오신 문희상 의원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특징이 아니라 예.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초등학교에 가서 모든 애들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하고자 하는 사람 속에서 나온다. 물론이죠.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평범한 말인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 권력 의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덕목을 갖췄어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남는 건 권력 의지가 승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강한 권력 의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고양이과 동물에서 발톱과 이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반기문에 의해서 보듯이 JP가 상김씨 중에 대통령 못하게 되듯이 그런 모든 걸 감안하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꼭 발톱 있고 이빨이 있어요. 지금 경합하고 있는 5 주요 후보 중에는 누가 그런 권력 의지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땐 제일 깡이 있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부족했던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한다는 바로 문재인 안철수입니다. 5년 전에는 권력 의지가 약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처음 내가 그분을 뵀을 때는 100명 서생이었습니다. 둘 다? 민정수석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예, 근데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이미 반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성이 또 되고 기수도 파괴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 3개월 검난을 각오하고 라도 할 만하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뒤에 장관 평가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잘하는 장관 1등이 강금실 장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보는 안목의 인사가 무슨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죠. 이 사람을 시키면서 바로 그걸 전달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럼 직접 경험하신 YS로부터 박근혜까지의 5 대통령 중에 인사를 제일 잘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잘했다기보다는 원칙 있게 밀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김대중 정부는 3개의 확고부당한 인사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탕평책의 원칙이라 지역 안배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뭐 호남을 더 많이 챙기라가 아니라 최소한도 영남의 2분의 1을 남겨야 된다. 인구 비율 맞게. 인구 비율 그렇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전혀 그 비율이 맞지 않았어요. 호남 출신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탕평의 원칙, 그다음에 적소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앉으면 사고가 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아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신상 필벌의 원칙. 이제 그런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DJ 정부가 그래도 가장 잘 지켰다. 잘 지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제도화하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 중앙인사위원회도 그때 만들고 그러잖아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자, 이번에 이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통령이란 제목의 책을 쓰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육선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내신,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 대통령들을 비교 검토해 보신 분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좀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YS 때 처음 정치 시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은 언제 하셨죠? 국민의 정부 첫 번 정무수석입니다. DJ 초대 정무수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뭐 야당 그렇습니다. 대표 제가 야당 대표 때 두 분 다 뵀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서 본 거는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겠습니다만 나머지 대통령들도 다른 분들보다는 비교적 가까이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촛불 집회 그 와중에 이런 책을 쓰실 생각을 왜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군주민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군주민수? 네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평생 4번째 봤습니다. 이번에 촛불 민심을 볼 때. 4번. 예. 제가 4.19 혁명. 그때도 한번 뒤집었죠. 예, 백성회에서 뒤집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선배가 총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예. 고등학교. 그리고 안 후보는 눈이 아주 선한 그런 범생이 모범생 같은. 그래서 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인테리 지성에서 뛰어난 안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은 휴머니스트. 그야말로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둘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두 분 다 권력 의지가 없었어요. 깡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수하고 또 무슨 당 대표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하면서 이제 사나워졌어요. 두 사람 다. 이제는 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면서생 범생이에서 이제는 대권 주자가 됐다. 네. 명실상부한 대권 후보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시간에 몇 가지 제목들이 눈에 띄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디까지일까? 또 인사도 결국은 메시지다. 이렇게 연결되는 두 개의 또 소장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분이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 그것은 전체 검사가 다 반대할 때가 돼서 나도 그 중에 하나로 반대를 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강금실이라는 그 장관을 시키는 순간에 검찰 개혁의 반은 끝나는 겁니다. 우선 서열이 파괴되고 강금실이 장관 됐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1학년 선배인데 저는 중3 때였습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가 하늘같이 생각되는 국부라고 생각하던 시절인데 너무나 세상이 달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35살 때 5.18 민주화 운동 한 복판에서 치렀습니다. 그렇죠. 감옥 가고 매달리고 고문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치르는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무의로 끝나는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42살 때 60항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니까 그런 때마다 4.19 때는 5.16 혁명이 5.18 민주화 운동 뒤에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 군부 정권이 그리고 60항쟁 이후에는 물론 양김 씨가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노태우 정권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하도 기가 막혀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백성이 뒤집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독재 정권. 그렇습니다. 군부 정권. 그렇습니다. 이번에 촛불만큼은 그러지 말자. 제도권에서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어떤 일을 갔었나 그리고 무슨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서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한 보름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보름 만에. 책의 목차를 제가 보니까 대통령의 시작,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삶 마무리,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이렇게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의 시작의 첫 번째가 아주 재밌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